주제에 충실하게 한국 정치와 언론이 어떻게 얽혀서 지금까지 흘러왔는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뭔가 따지고 싶은 게 많은 그런 눈빛이어서 질문들을 가능한 한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발전 단계는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하고 사실 맥을 같이 해서 궤를 같이 하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맨 처음의 형태는 우리가 흔히 찌라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막 이제 소식을 급히 전하는 찌라시. 그다음에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있고 반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저널이라고 하는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추려면 대개는 계절마다 한 번씩, 계간이라고 합니다만, 계간. 그다음에 이제 월간. 그다음에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그다음에 이제 일간. 뭐 일주일에 2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언론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발달사를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휙휙 흘러갑니다. 대한제 구한 말쯤에 바로 정부기관지인 한성순보가 나왔다가 바로 독립신문으로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성순보에서 독립신문, 바로 좀 있다가 라디오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미 선진국에서 약 한 300년 정도 걸리던 작업이 대한민국에서는 한 10년 사이에 다 이루어지면서 언론이 발전을 갖다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언론은 한국 민주주의 또는 한국의 민족주의의 어떤 발달하고 궤를 같이 할 틈도 없이 후루룩 지나갔다가 바로 식민지 언론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바로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미 군정이 관장하는 언론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자유 언론 시대가 확 열리는가 했다가 바로 또 5.16 군사 쿠데타 때문에 군부 정권이 관장하는 언론이 됐다가, 그래서 민주화가 잠깐 되는가 했더니 바로 또 12.12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전두환 군사 정권에 의해서 뭔가 통제를 받는 언론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이제 과거 박정희 정권 때의 예를 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은 언론사의 숫자를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서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언론사가 몇 분의 1로 줄었냐면, 약 정확하게 계산하면 뭐 복잡하지만 6분의 1에서 7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6분의 1에서 7분의 1로 줄었는데, 지역에는 무조건 언론사는 도당 하나씩입니다. 충청북도 하나, 충청남도 하나, 부산도 하나, 이런 겁니다. 혹시 부산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에서는 정말 좋은 신문이 국제신문이었습니다. 부산일보가 2등 신문이고 국제신문이 월등한 1등 신문이었죠. 그리고 국제신문은 좀 야당지였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때 야당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역에 가서 부산에서 국제신문이 끈으로 매가지고 배달이 오면 서울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국제신문을 사볼 정도로 국제신문의 위상이 높았는데, 하나씩 남겨놓고 다 없애야 되니까, 그럼 부산에서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둘 중에 어느 걸 없앨까 할 때 당연히 껄끄러운 국제신문이 없어지고 부산일보가 확 올라서죠. 나중에 이제 민주화가 된 다음에 국제신문이 다시 복관돼서 부활했습니다만은 요새 되게 어렵습니다. 버티기가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언론사가 7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당연히 언론인도 뭐 7분의 1, 10분의 1로 확 줄어들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죠. 3조 호황, 전두환 때의 3조 호황. 그리고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할 때입니다. 막 부풀어 갈 때입니다. 나중에는 서울 올림픽까지 치릅니다만. 그런데 경제는 엄청나게 커지는데 언론사는 7분의 1로 줄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언론사가 떼돈을 벌게 됩니다. 남아있는 언론사들은 떼돈을 벌게 되고, 밉보이거나 찍혀서 잘려나가는 언론사는 완전히 뭐 망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언론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언론에서 미군정 언론, 그리고 군부 독재 밑에서 굴종하던 불쌍한 언론에서 전두환 초기 잠깐 빼고는, 갑자기 전두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론이 정권에 의해, 정부 권력에 의해서 찍어 눌리는 언론이 아니라
정부 권력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관변 언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죠. 그래서 그때부터 언론은 정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언론이 아니라 지배 권력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받고 엄청나게 언론이면 못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기자들의 갑근세 면제되고 언론사에서 쓰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뭐 확확 감면되고 언론이 부탁하면 뭐든지 다 정부가 들어주는, 실제로는 정부의 통치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언론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론이 7년여의 세월을 사실상의 최고의 권력 집단의 하나로서 존재하다가 갑자기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언론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사가 이제 다시 생겨나고, 그때부터는 정부의 눈치는 안 봐도 되는데 이제 생존 경쟁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지금의 상황은 돈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름으로 흔히 알고 있는 신문사의 상당수 한 40~50개 정도는 건설회사나 건축자재회사나 뭐 토건회사 이런 곳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대주주나 사장이 다 그쪽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돈의 뭐라 그럴까요? 권력 대신 돈의 지배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아예 사주가 돈 많은 기업인이 돼 있으니까 언론의 모습이 요즘 뭐 많은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뭐 이제 나중에 또 궁금하신 걸 하나하나 답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예전에 60년대도 그랬고 70년대도 그랬고 제가 막 기자 생활하던 80년대 초기도 그랬고, 기자의 꽃은 경찰 사건 기자였습니다. 살인 사건, 그다음에 무슨 뭐 유괴, 강도 뭐 이런 것들, 이런 또는 커다랗게 불이 났다든가 다리가 무너졌다든가 이런 사건 현장, 사고 현장에 누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들을 빨리 캐내서 다른 신문보다 먼저, 다른 방송보다 먼저 전하느냐가 최고 언론, 최고의 기자, 이걸 가리는 기준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쭉 진행이 되다가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하면, 이것부터 설명해야겠죠. 왜 경찰 사건 기자가 신문 기자에 꽂히고 방송 기자에 꽂혔을까? 그때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언론에 대한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 뉴스를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어느 정치 잘못한다, 정권이 뭘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정책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면 바로 빨간 딱지가 붙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제가 요새 짜장면 값이 100원 올랐어 라고 해서 1,500원 하던 게 1,600원이 됐더라, 이렇게 하고서 그 신문에 난 그 짜장면 값을, 기사를 갖다 오려가지고 스크랩해서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일본에 있는 친구가 그걸 보고서 사람들하고 이제, 야, 한국에 요새 짜장면 값이 100원이나 올랐대, 물가가 요새 오르고 있나 봐 라고 했는데, 같이 앉았던 사람 중에 조총련이 한 명 있으면, 맨 처음에 짜장면 값이 올랐다고 편지를 보낸 제가 간첩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게 국가보안법입니다. 적성 국가의 이로운 정보, 특히 주요한 경제 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제가 이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는 거죠. 이런 일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간첩 조작 사건들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는데 다 그런 것들입니다. 별거 아닌 걸 보낸 거. 물론 진짜 간첩도 뭐 대한민국에 없다고 말 못하죠. 있었겠죠. 진짜 간첩도 잡지만 정권을 뭔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미지를 깎는 것도 거기다 몰아서 잡아가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신문에는 정치와 경제에 대한 중요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싣지를 못하니까 언론사들이 결국 신문사 간에 누가 더 잘나느냐는 경쟁은 사건 사고에서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거기다 자꾸 투입을 해서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화가 탁
되고 나니까,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정치 뉴스, 경제 뉴스가 자유롭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유롭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뉴스가 자유로워지니까 경찰 사건, 사고 가지고 승부를 겨루던 언론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검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민주화가 되고 나서 조금 지나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일이 전경환입니다. 전경환.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저도 첫애가 태어날 때 전경환 씨 집 앞에서 이렇게 돌베고 누워서 자다가 삐삐 와갖고 보니까 애가 나왔는데 어디서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막 달려왔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전경환입니다. 전두환 씨 동생부터 잡아넣고 그 다음에 전두환 씨가 들어가고 노태우 씨가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70년대에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그리고 80년대에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모든 정치, 경제적인 비리,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다 검찰 수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있던 수사 파트의 이름이 오공비리 특별수사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던 검찰이 갑자기 모든 정보를 쓸어 담게 되는 거죠. 정치인의 비리, 경제인의 비리, 둘이 짜고서 한 비리, 이런 모든 정보는 검찰로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부터 조사를 받고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니까 엄청난 정보가 거기에 쌓이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변화가 있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권력을 갖고 다투던 거는 대통령 경호실과 중앙정보부입니다. 정보부. 그리고 차지철은 이쪽이고, 이쪽에는 이제 김계원 실장이나 이런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던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예를 들면 김재규라는 인물이 있었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과 중앙정보부가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서로 힘을 겨뤘는데 이게 80년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보안사령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 보안사와 새로 중앙정보부가 뒤바뀐 안기부와 이 두 개가 이제 힘을 겨루죠. 보안사로 힘이 기울었다가 안기부로 힘이 기울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민주화 이후에는 이 두 기관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사는 쿠데타의 주 세력이었고 안기부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중앙정보부, 옛날에 대통령을 총으로 쏘아서 암살한 주무부처 아닙니까? 중앙정보부장이 총을 쐈으니까. 그러니까 보안사도 갑자기 힘을 못 쓰고 중앙정보부, 안기부도 갑자기 힘을 못 쓰고 경찰은 맨날 심부름만 하는 어차피 그런 존재고, 근데 경찰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박정철 이한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젊은 대학생들을 물고문으로 죽이고 최루탄이 머리에 맞아서 또 대학생이 죽고 한 죄과가 있는 거죠. 그게 전두환 때는 괜찮았는데 민주화가 되니까 경찰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는 거죠. 결국 경찰도 지은 죄가 크고 보안사도 지은 죄가 크고 안기부 중앙정보부도 지은 죄가 크고 다들 눈치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제 쓸어 담는 거죠. 검찰이 쓸어 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별명이 이제 검찰공화국 불렀는데 그게 30년 지나서 다시 시작이 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당시에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란 말을 조금씩 꺼내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서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인데, 범죄 정보인데 이 범죄 정보를 누가 움켜쥐고 있느냐의 문제,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권력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뺏기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때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만 대검에 있던 범죄 정보 분석 그 파트가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힘과 정보를 쥐고서 누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유리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언제 공격할 거냐. 대선 때 공격을 할까? 지방선거 때 일단 불을 한번 지펴볼까? 총선을 한 1년 앞두고 공천이 막 이루어질 때 공격을 할까? 타이밍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곧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살살 흘리거나 잡아가둘 수 있는 정보를 잔뜩 갖고 있는데 요 사람만 수사해서 잡아가둘 거냐? 이걸 다 자기가 택하는 거죠. 어디를 공격할 건가? 야권을 공격할까? 여권, 야권을 반반씩 섞어서 할까? 그 다음에 지금쯤이면 재벌도 한두 명 두들겨 패야 말을 들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재벌을 볼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공격할까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정보를 누가 쥐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게 경찰의 정보과, 대공정보과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이런 거였고, 검찰은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거 그냥 영장이나 떼주고,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떼주고 법원에다가 기소해서 재판이나 진행하고 하던 거였는데 갑자기 힘이 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검찰인데 이대로 눌려 지낼 수는 없어 하면서 자존심을 보여주는 게 영화로 치면은 1987년이라는 영화에 그 장면에 등장하는 겁니다. 경찰이 사람을 물고문해서 죽였대라는 정보를 아주 말단 꼬마 기자한테 슬그머니 흘려주고, 그 꼬마 기자는 벌벌벌 떨면서 회사에 전화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흘러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언론하고 이제 이어집니다. 예전에 사건과 사고가 기자 취재에 꼬실 때 최고로 뛰어난 언론사는 한국일보입니다. 이건 뭐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한국일보를 기자 사관학교라고 부를 정도였고, 각 신문사에서 뛰어난 기자들은 한국일보에서 스카웃된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사건 사고가 그렇게 언론사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안 되고 이제 벗어났을 때 한국일보가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정치기사, 경제기사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검찰의 주요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그때 한국일보는 경찰에는 강한데 검찰에는 좀 약하고 정치에는 또 약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기사 멋진 걸 특종을 하려면 정치인들하고 유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한국일보는 그 끈이 약한데 그 끈이 강한 언론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선일보입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다시 훑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동아일보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 이어져서 구한말로 이어지는 그 식민지로 쭉 이어지던 그 시대의 엘리트 지주가문, 돈 많은 가문에, 예를 들면 동아일보사 같으면 삼양그룹이니까 고려대학교라든가 중앙고등학교, 수많은 학교들이 거기에 속해 있죠. 딱 봐도 엘리트 집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 시대의 엘리트로서 동아일보하고 친했던 건데, 박정희 대통령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개혁과 산업의 재편을 위해서 재벌들을 육성하고 재벌이 한국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재벌과 친하게 지냈거든요. 또 재벌들은 말 잘 들었고 도와드린다고. 그게 삼성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중앙일보하고 친했습니다. 사실 재벌은 신문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좀처럼 허가를 안 내주던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일보를 허가하죠. 그렇게 넘어오는데, 문제는 전두환 정권에서는 이게 확 뒤집혀 버립니다. 첫째, 동아일보는 자기네가 갖고 있던 동아방송을 뺏깁니다. 전두환 정권이 뺏어버립니다. 그게 KBS 2 채널이 되는 겁니다. KBS 2 라디오 채널, KBS 2 라디오 채널이 되는 거죠. 중앙일보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TBC라고 하죠. TBC 라디오, TBC 텔레비전, 이걸 동양방송 그렇게 불렀죠. 동양 텔레비전 방송, 동양 라디오 방송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전두환 대통령이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KBS로 넘깁니다. 그게 제2TV, 제3 라디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신문사가 갖고 있던 모든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을 뺏어가지고 KBS에 다 몰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KBS를 정부가 장악을 하는 거죠.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MBC는 부산 MBC가 서울 MBC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부산 MBC, 서울 MBC, 뭐 강릉 MBC, 대전 MBC 주인이 다 다릅니다. 사주가 다 다른 겁니다. 그 지역의
명망 있는 사업가가 그 MBC를 갖고 있는 건데 강제로 다 뺏어버리죠. 다 뺏어갖고 서울 MBC에다 넘깁니다. 그리고 서울 MBC를 5.16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맨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관장을 하는 게 됐는데 그 집안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5.16 장학재단으로 이제 넘어와서 그것도 이제 다시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그냥 방송문화 뭐 진흥 어쩌고저쩌고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확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 때는 동아일보, 박정희 때는 중앙일보 이게 권력하고 가까웠는데 80년대 전두환 때는 누가 가깝겠습니까? 조선일보죠. 이때를 노려서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군인들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사설을 쓰고 떠오르는 샛별 하늘이 내려주신 인물 우리의 지도자 전두환 장군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엄청난 거기다가 뭐 기자들 용어로는 뭐 어떻게 해준다 그러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축혀 세우는 기사들을 막 쏟아내면서 전두환 정권하고는 조선일보가 함께 묶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많은 좀 거짓말이고 많은 조선일보 기자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합니다. 정치권에서 결국 쏟아져 나오는 정보는 조선일보로 먼저 가고 결국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에 정치 기사는 이제 조선일보가 휘어잡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쭉 이제 흘러가는데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언론들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언론사의 간부들도 재산 공개를 하라고 합니다. 공무원처럼 얼마나 해먹었는지를 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론사가 되게 기분 나쁘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뭐 공직자야 뭐야? 근데 이제 막 압박이 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김대중 대통령 재산 공개 안 해도 돼. 어휴 고맙습니다. 그 대신 세무조사를 좀 받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세무조사라는 건 5년에 한 번씩 뭐 일반 세무조사가 있습니다만은 무지하게 많은 기업들 중에서 다 세무조사 못 하거든요. 5년에 한 번씩 못 돌아가거든요. 대충 이렇게 골라서 아무거나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꼭 언론사를 콕 집어서 신문사를 정말 기분 나쁘죠. 그런데 세무조사가 진짜 시작이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싹 하고 보니까 또 사실 작은 언론사를 하는 게 아니고 큰 언론사만 경험하고 호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중앙일보의 홍 회장이 이제 드디어 잡혀가는데 기자들이 쭉 서갖고 회장님 힘내십시오, 회장님 힘내십시오 해갖고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뭐 하는 거야? 근데 뭐 그 정도는 약과죠. 뭐 요새는 뭐 대통령님 파이팅 하는 기자도 있는데 까짓거. 그래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짐작하시겠죠. 예. 옛날에는 한국일보는 조선일보와 아침신문입니다. 조간. 거기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석간이죠. 석간이어서 거기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쓱 한국일보는 완전히 돈이 없어갖고 뒤떨어져 나가고 쓱 묶여서 그때부터 우리는 조중동이 함께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이렇게 되면 동아일보에 있는 후배들한테 조금 미안한데 동아일보가 약간 다르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초원 복국집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 젊은 분 중에서. 예. 안 젊으신 이제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잊혀진 이름이죠. 초원 복국집 사건. 정권을 다시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해갖고서 김기춘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비서실장이던 김기춘 씨를 비롯해서 부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보부를 담당하고 있는 또는 뭐 예를 들면 관청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책임자 이 여러 사람들이 초원 복국집에 모여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겁니다. 그걸
국민당이죠. 그때는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그때 대선 출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청을 여기다가 마이크를 매달아 놓고 도청을 다 한 겁니다. 뒤에 골방에 숨어가지고. 방이 좀 조그만합니다. 거기서 자주 먹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그때 생긴 겁니다. 야,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똘똘 뭉쳐갖고 이번에 저놈들 갖다가 쳐버려야 돼라고 하는 논의가 폭로가 되죠. 폭로가 되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다릅니다. 동아일보는 이 나쁜 놈들 이런 획책을 하다니, 이런 부정선거를 논의하다니 라고 쓰긴 썼는데 첫째 날에는 못 쓰고 눈치 봐서 기다리다 다음 날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첫째 날부터 물타기로 들어갑니다. 그런 걸 도청하는 놈들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예, 부정선거를 모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청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런 이렇게 요새도 그런 거 자주 보시죠. 뭘 폭로하면 그걸 폭로한 놈이 나쁜 놈이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게 항상 동아일보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확 뛰려면 벌거벗고 뛰기로 했는데 벌거벗지를 못하고, 예, 항상 엉거주춤하다 나중에 뛰죠. 그래서 자꾸 동아일보가 뒤처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선일보하고 그 중앙일보가 독합니다. 훨씬 더 독합니다. 동아일보가 덜 독합니다. 동아일보는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 다 겪으셨지만 그래도 박정희 전두환 때는 동아일보부터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나. 그게 그래도 진실을 전한다고 다들 믿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조선중앙이 이제 가장 보수적이고 동아도 그렇습니다만은 동아는 그래서 동작이 좀 느립니다. 막상 확 벌거벗고 뛰지를 못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해서 조중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치 권력하고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정치적으로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뭐 중도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만 이해할 수 있는 건 전두환, 노태우 그 시절에 민주화를 갖다 빨리 진행시키고 싶었던 민주 시민들의 열망이 부글부글 끓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때, 김대중 노무현의 10년 동안 진보 정권이라고 나름대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 밑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끌어왔던 기득권 체제가 너무 무너지고 있어라고 부글부글 끓었던 보수 유권자들이 있고, 그러다가 또 뒤집혀서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또 부글부글 하던 진보 유권자들이 또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정권이 바뀐다고 국민의 마음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늘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이 정권이 잡으면 이쪽 사람들이, 저 정권이 잡으면 저쪽 사람들이. 그래, 이게 날이 갈수록 더 똘똘 뭉치고 한번 이렇게 부딪혔다 지고 이기고 지기고 반복되니까 점점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그 성향들이 강해지고 더 격렬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대개 계산을 해보면 식민지여서 거기서 해방된 다음에 내전을 치른 나라들은 격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관련돼서는 중간이 없어요. 독도는 그쪽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까? 중간에 어정쩡히 있으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겪었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또 내전을 겪었다는 건 너 빨갱이냐 아니야. 그것만 확실하면 된다. 너 빨갱이냐 아니냐. 다른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빨갱이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겪고 내전을 겪어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통상 100년 걸립니다. 10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 20년 정도는 아마 더 이럴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적당히 이제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너무 격동의 한국사를 살다 보니 너무 좀 이렇게 확 그냥 강팍해진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나이 든 세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걱정과 어떤 두려움 또는 트라우마 같은 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꼰대라 그래가 아니라 사회의 역사에 집단적 트라우마,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서로들 이해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 때 보셨으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지도자를 졸지에 잃어버린 보수 진영에서는
요번에 거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죠? 치열했던 거 기억하시죠? 진보 진영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는데 보수 진영은 정말 똘똘 뭉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하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언론이죠. 언론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다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권이 잡으면 우리는 회복하기 어렵겠다. 이 보수 진영의 언론들은. 왜냐하면 뭐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모 언론사의 경우 2016년과 2021년의 수익 비교를 해보면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절반이. 5년 사이에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다른 언론사들 다 비슷합니다. 거의 1년에 5%에서 8%씩 매출이 뚝뚝뚝뚝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언론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언론의 가장 큰 위기는 모든 기업들이 양심 경영, 투명 경영을 하면 언론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준다는 거는 광고 효과가 얼마인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문 요새 제일 많이 찍는다는 조선일보도 뭐 얼마를 찍는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돈 내고 그걸 사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란판 공장에 가면 거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뭐 보시면 골고루 쌓여 있겠죠. 그러나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은 큰 신문이 쌓여 있죠. 그다음에 뭐 터키에 가서 케밥을 사 먹으면 케밥 싸주는 종이를 보면 뭐 대한민국 신문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도 다 압니다. 그걸 실제로 어느 신문에다 광고를 해봤자 겨우 몇만, 몇십만 보고 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광고를 유튜브에 주면은 거기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50만 명이 어떤 광고를 평균 잡아서 15초 이상 봤다든가, 예를 들면 1분 이상 봤다든가, 막 계속 통계가 나오는 거니까 아 이건 광고 효과가 뚜렷한 거거든요. 더 좋습니다. 이쪽이 광고 효과는 사실. 조선일보는 집에서 봐도 이렇게 몇 개 보고서는 접어가지고 라면 냄비 받침대를 쓴다거나 이렇게까지 끝까지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언론사에게 그냥 꼴보기 싫지만 또 괜히 엉뚱한 거 기사로 쓰면 안 되니까 보험 삼아주는 이런 것들, 이런 기업 경영이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바뀌면, 이런 게 없어지면 언론사가 위험하죠. 그리고 정부에서 언론사라고 해서 조금씩 내주는 뭐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지원 같은 것들이 없으면 언론사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은 이게 물이 좀 흐려야 먹고 삽니다. 물이 좀 흐려야. 사실은 지금 그런 이제 상황에 와 있죠. 광고 시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언론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쪽으로 지금 떨어져 내려가고 있고, 거기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은 물이 좀 혼탁해 갖고 슬쩍슬쩍 땡겨 쓰는 것들이 있어서 버티는 건데, 언론사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물이 조금 흐려진 채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걸.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처럼 갑자기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갑자기 기자들이 임의로 공무원들 만나서 로비하거나 뭐 이런 거 못하게 하고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이 보도자료 받아서 브리핑 듣고 똑같이 써라. 왜 몇몇 언론사만 맨날 들어와서 자기들끼리만 따로 특권을 누리느냐. 이런 얘기하는 언론 대통령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언론은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그 위에 간부들은 뭐 아주 꼼꼼하게 계산해 가면서, 사실은 이번 대선을 보면은 뭐 공정하게 진보 보수 공정하게 다룬다 그러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언론이 나름대로 어떤 좀 더 과감한 개혁을 피하는 쪽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언론사냐? 누가 봐도 이게 비밀 정치 집단이지 이걸 어떻게 언론사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탄식할 정도의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엄청나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치 기사 같은 경우는 점점 심해지는 게 인용 건수라고 흔히 하는 건데,
정치 기사를 제가 쓴다 그러면 몇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발표하는 사람은 빼놓고, 누가 원내대표, 당대표가 발표한다는 거 빼고, 첫째, 여당 야당이 있으니까 여당 사람 하나 만나야죠. 야당 사람 하나 만나야죠. 중도 정당 사람 하나 만나야죠. 전문가한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보수 쪽 전문가 하나 만나야 되고 진보 쪽 전문가 하나 만나야 되고, 그러면 제가 정치 기사를 하나 쓰려면 5명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학자들이 주요 정치 기사에 대한 분석을 해서 논문을 내는 거 보면 대한민국 주요 신문이 정치 기사를 쓰는데 만난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거기 신문에 실려 있는 누구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1.3명입니다. 1.3에서 1.4. 그럼 누구 말을 들은 겁니까? 여당 하나 야당 하나만 해도 2.0이 나와야 되는데 1.3, 1.4가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평균은 7점 몇입니다. 7에서 14입니다. 정치 기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야당 하나, 여당 하나, 중도 정당 하나, 전문가도 야권 전문가, 여권 전문가, 그 다음에 중도 전문가. 이렇게 되면 벌써 6명 아닙니까? 근데 이게 7명, 10명이 나온다는 건 취재를 얼마나 꼼꼼히 하고 광범위하게 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1.3에서 1.4가 나옵니다. 그것도 옛날 거지 지금은 아마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런 거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팁을 드린다면 정치기사, 경제기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제목을 읽으시고 다 똑같으니까 맨 밑에를 읽으셔야 됩니다. 맨 밑에 보면은 그러나 어떤 전문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다 뻔한 발표고 제목은 요새 낚시질을 워낙 하기 때문에 제목만 읽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전문가 평을 읽어야 되는데 1.3, 1.4에서 더 떨어지면 전문가가 아예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읽을 게 하나도 없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왜 야하게 붙이고 막 해서 자꾸 여러분들을 낚시질 하느냐면 제목을 낚시질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서 말려 들어갈수록 포털, 네이버 다음 포털에 맨 위에 오래 떠 있게 됩니다.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AI가 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문사는 그 AI 마음에 들도록 많은 사람이 몰려들도록 제목을 갖다 야하게 뭐 화끈하게 이렇게 바꿔갖고 오래 걸리도록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거 갖고 제목만 쭉 읽고 이제 넘어가고, 맨 밑에라도 읽으면 좋은데 이제는 맨 밑에도 안 읽지도 않으면 이제는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지난번 KCC 며칠 전에 KCC에서 할 때 이게 주제였습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언론을 읽어야 되는가가 이제 핵심이 되고, 결국 한국의 정치와 한국의 언론은 그냥 누구는 누구 편 누구는 누구 편이 아니라 거의 한 70년 역사 속에서 쭉 흘러오면서 계속 뒤집히고 뭐 얻어맞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그 뭉쳐서 잘못 가고 있는 언론을 어떻게든 꺼내서 고쳐보려고 하다가 언론에 의해서 또 쫓겨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언론들을 보시면 어떻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일 심각한 문제는, 사실 미국 신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여서 여기 다 기자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기사를 쓰셔야죠. 기자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안 씁니다. 왜냐하면 다들 눈치를 봅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어떻게 쓰는지 눈치를 보는 겁니다. 우리 신문은 뉴욕타임스보다 왼쪽으로 2발짝 더 가면 돼. 우리 신문은 워싱턴 포스트보다 한 반 발짝만 오른쪽으로 가면 돼.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죠, 대충. 그리고 복잡한 문제니까 저쪽 그 유명한 언론사의 이름난 기자들이 방향을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씁니다. 대한민국은요, 방향을 보고 쓰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거나 하니까 무조건 큰 언론사만 바라고 있다가 쓰면 100개 쓰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붙이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복사해 붙이기가 진보 언론 또는 중도 언론, 뭐 보수 언론을 골고루 붙이는 게 아니고 특정 언론을 그냥 무조건 붙이는데 대부분은 큰 언론사 걸 100개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도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는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언론과 정치가 펼쳐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치열해지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따져 물으면 뭐라고 설명했는가가 이쪽에 쭉 나오고, 이재명 씨가 이제는 당대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돼서 맞은편에서 카운터파트가 돼갖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가 또 쭉 해서 마치 회계장부의 대차 대조표처럼 매일 이게 착착착착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정책을 잘 꾸려 나갈 것이냐, 대통령은 과연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리스크들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는 뭐 신나서 막 얘기하겠지만 그러다가 실수하는 게 있냐 없냐의 문제, 그 다음에 언론과 검찰,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견제하는 일에 발벗고 뛰느냐, 이것들이 이제 한국 정치에 지금 남아있는 숙제이자 어떤 진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언론이 적어도 뭐 어느 쪽이 유리하건 상관없이 열심히 취재해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써준다면 그게 누구한테 불리하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냥 누구는 아무튼 안 돼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쓴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한 40, 50개 언론을 갖다가 나머지 언론들이 이제 받아쓰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받았으면 그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대개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사가 지금 한 1,100개 정도, 1,100개 정도 되고, 포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서 쓰는 것 중에 이제 이름이 등장할 수 있는 언론사는 뭐 한 200~300개 될까요? 그러나 늘 등장하는 언론은 한 40~50개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진짜 취재를 해서 제대로 나름대로 뭐 방향이 서로 달라도 괜찮은데 나름대로 소신껏 정리해서 쓴 기자가 얼마나 될 거냐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자들이 늘어나기를 희망하는 건데, 앞으로의 언론과 정치 지형은 그렇게 맞물려 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또 하나의 문제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행태가 다릅니다. 보수 진영은 어떤 보수 신문사가 또는 보수 방송사가 야, 이런 문제가 있거든 하고 툭 던지면 보수 유튜버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고 갖다 쓰든가, 보수 유튜버가 예를 들면 뭐 직선 곡선인지 가로 세로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확인한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툭 던지면 그걸 또 보수 언론사들이 바로 갖다가 확 뿌립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수 단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나쁜 놈들이 하면서 고소 고발장을 막 내면, 그다음에 이제 여당에서 또 대변인이나 부대변인이 나와갖고 세상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더라 하고 발표하고, 그 발표한 걸 다시 언론사가 받아서 또 쓰고, 그럼 유튜브가 또 받고, 이렇게 좀 이렇게 참 원활하게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진보 언론사들은 유튜브가 뭐라고 떠들면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며칠 걸리다 보면 그 얘기는 이제 재미없는 얘기가 돼서 없어지고 맙니다. 이미 뒷북 치는 거죠. 또는 뭐 진보 언론사가 확 떠들어도 그걸 받아서 할 만한 진보 유튜브들이 이제 몇 개도 남지도 않았습니다. 몇 개 안 되고. 그것도 민주당이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같이 무슨 협업 작업을 하느냐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도대체 저 사람들이 170명이 뭐라는 건지 참 희미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뚝뚝뚝뚝 끊깁니다.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언론과 교회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아무튼 호주 교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국 교민들을 흔히 얘기할 때 김포공항 떠날 때의 그 정치의식이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다는 얘기 많이 하죠. 희한한 가짜 뉴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문죄인, 문재앙, 그다음에 중풍에 걸려갖고 치매가 왔다더라, 이런 모든 뉴스가 대개는 미국 교민 사회와 일본에 있는 한국을 극도로 혐오하는 혐한 세력 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나름대로 극우 진영의 사람들이 그걸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온 첫 번째 소식을 보면 잘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맞춤법.
그럼 다음 날 되면은 그게 그대로 나왔다가 그 다음 날 되면은 그래도 얼른 씁니다로 바꿉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건너왔는지. 잇읍니다. 다 옵니다. 햇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선 치르고 지선 치를 때 보셨지만 보수 극우 기독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서 뭐 엄청난 뭐 우리의 전광훈 목사 같은 히어로를 만들기도 하고 이 세력이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 왜 문제가 되냐면 기독교인은 또 호남에 많습니다. 영남은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7에서 10% 사이입니다. 호남은 그게 한 18에서 24, 25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보수표가 어쩌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영남에는 보수표만 나오고 그러나 이쪽은 보수표가 꽤 나옵니다. 그 기반이 개신교인 겁니다. 기독교 개신교. 그러니까 이 정치, 언론, 그다음에 보수 기독교가 함께 돌아. 그럼 진보 기독교라도 좀 뭘 하면 될까요? 진보 기독교는 잘 안 보입니다. 어디 간지.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의 언론과 정치가 묶여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독교 쪽은 정리가 살짝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극우 개신교인들이 대개는 친박 계열이었는데 친박 전체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정리가 돼서 따로 살림을 차려 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광훈 씨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제 생각을 했는지 이제는 돈 챙기는 게 문제지 나는 권력은 상관없다라고 해서 500억 그 재개발 조합에서 챙겨가지고 지금 그걸 또 챙기는 건 좋은데 교인들하고 나눠 쓰려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아들한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그런 일이 이제 얼마나 벌어질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수 기독교와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가 본격적으로 합쳐진 거는 2009년 지방선거 때입니다. 그때부터 빨갱이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헌법을 개헌해서 뭐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막 쏟아져 나왔죠. 그때가 기억하시죠? 급식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무상급식. 학생들한테 모두 점심을 그대로 다 주자. 뭘 돈도 없는데 부잣집 애들한테 밥을 주냐? 그냥 부잣집 애들 빼고 가난한 애들만 따로 니들 가난하지 일로 와 해갖고 따로 모여서 밥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애들은 그거 싫어하죠. 가난한 집 애들이라고 딱지가 붙는 거니까. 다 같이 그냥 한꺼번에 싹 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세훈 시장은 내 목을 걸고도 안 됩니다 했고 시장직을 결국 버리고 나갔던 거죠. 왜냐하면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상등록금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노인들에게 무상 기본임금이라는 게 무상자 붙는 게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돈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무상자를 빨리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그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거지 무상자 붙은 건. 그건 무상이 아닙니다. 전 국민 기본급 지급. 코로나19 때는 또 빨갱이라고 안 그래요. 또 그걸. 코로나19 때는 전 국민 똑같이 주는데 그럼 빨갱이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애들한테 밥을 똑같이 줄 때는 빨갱이 짓이라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는 또 그런 얘기가 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시민 씨하고의 유튜브에서 다 못 다뤘습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데모크라시입니다. 크라시. 이거는 방법입니다. 잘 결정이 안 될 때는 다수결로 합시다. 선거는 모두에게 한 표씩 줘가지고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게 보통 투표, 비밀 투표로 합시다. 권력은 혼자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사법부, 행정부, 국회, 입법부 아니면 헌법재판소까지 나눠서 골고루 권력을 가집시다. 이게 데모크라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즘이죠. 이즘,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엘리티즘, 귀족주의든 뭐 이런 거, 뷰로크라시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공화주의 하면 뭐 리퍼블릭 이렇게 이건 다른 거죠. 이건 철학입니다. 이거 철학이고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는 뒤에 붙는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방법론인데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자유주의는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서 빈부격차를 줄여야겠다라는 걸 자유주의 보수주의자들이 내놓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공평하게 대하면서 우리의 동력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얘기를 보수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합니다. 근데 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 더 유연하고 진취적인 개혁 정책을 쓰면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묶여가지고 진취적으로 자유주의나 시장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색깔이 조금 있는 정책을 쓰려고 그러면 너 좌파냐 뭐부터 시작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게 미국 하다못해 미국처럼 이게 잘 융통이 안 돼. 유럽은 뭐 이미 그런 걸 다 섞어 쓰고 있고 미국만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현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옛날 신자유주의자들, 정말 옛날 거 한 10몇 년 전, 20년 전 신자유주의 이론을 가지고 머릿속에 담고서 그대로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서 그렇게 융통성 없는 시장주의, 신자유주의가 계속된다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미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는 모습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서 중국을 갖다 누르고 한국의 반도체 다 미국으로도 와,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배터리 문제라든가 각종 IT 뭐 인공지능 전부 다 그걸 미국에서 제작하도록 만들도록 판을 짜려고 하는 거고, 이 판을 짜는데 보조금 지원금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서 또는 북미 대륙에서 만들면 주지만 그렇지만 안 줘라고 했는데, 이미 중국에 투자 계획을 세웠던 우리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이라도 미국에다 한다는 계획서를 하나 낼 테니까 그걸로 좀 봐주시죠라고 하는데 이번에 안 먹혔던 거죠. 뉴스 보신 대로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빠른 예측과 더 민첩한 움직임, 그리고 더 유연한 정책 활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언론이 그러라고 이제 막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 언론이 그걸 지금 멈추고 있는 데다가 여당도 영 뭐 대표 하나 징계하는 문제로 뭐 저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 상황과 언론의 관계는 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상당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그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미리 그 사전 질문을 받은 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어떤 질문들은 이미 오늘 강연 내용 중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질문들은 좀 생략하고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오늘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 2분 먼저 받고 온라인 질문 2분 또 받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프라인에서 이제 오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때 좀 유의해 주실 거는 자기 이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디 살고 내 이력이 뭐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안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사용해야 되니까요. 예. 그럼 먼저 온라인 질문을 먼저 2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막내 기자가 취재하고 있으니까 되게 부탁하고. 예, 그 릴리라고 하는 분이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주신 것입니다. 조중동뿐 아니라 대부분 한국 기자들은 보수 정치인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그러나 진보 정치인들에게는 잔혹하게 채찍질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우리 변 기자님은 현재 한국 기자들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뭐 어느 정도 설명된 얘기입니다. 그걸 피동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공격은 공격인데 피동적입니다. 공격했다가 내가 혼나지 않는 선에서만 공격을 하는 건데,
딱 봐도 노무현, 문재인 이 사람은 나를 잡아가두거나 뭐 그냥 두들겨 패거나 할 사람들은 못 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공격성이 강해지는 거죠. 결국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해지는 게 피동적 공격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자들이 훨씬 더 진보 진영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가혹하죠. 가혹합니다. 그리고 아마 보셨겠습니다만은 언론을 통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숱한 명예훼손도 벌어질 수 있고 또는 공정치 못해가지고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게 특정 정파에게는 불리하게 계속 지속적인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이게 참 난감한 것이 언론사 그리고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뉴스를 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언론 자유가 너무 심하게 훼손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자유롭게 기사를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론사가 어떤 모습을 제대로 갖춘 언론사일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으로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물려야 아이고 돈만 손해봤네 괜히 조금 좀 세게 썼다가 라고 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보수 유튜버나 진보 유튜버 상관없이 유튜브 쪽에서 엄청나게 막 거짓말 내다가 뻥 튀기고 소문과 과장을 막 쓰고 하면은 그거는 민사로 하면요 민사 시간도 길게 걸리고 보수 유튜버가 돈을 더 훨씬 많이 법니다. 예, 예. 뭐 누가 우리를 수사해서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제 돈이 벌리고 소송 받았어요. 아무튼 돈이 막 벌리죠. 그러나 그럴 때는 민사 같은 경우 시간이 3년, 5년 걸리는데 그동안에 계속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벌금을 낸다고 해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명예훼손을 아주 심하게 했을 경우도. 그거 갖고 보수 유튜버가 타격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보수 유튜버는 형사처벌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이 스톱되어야만 손해도 크고 다시 어떤 자객에 붙은 유죄라고 하는 딱지 때문에 방송이 다운되고 효과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보면 유튜브 쪽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고 일반 기성 언론사는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언론이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보도하다가 실수로 또는 확인이 미처 덜 돼가지고 잘못된 게 나가고 또는 정치인 같은 경우는 언론의 공격에 의해서 명예가 깎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건. 예. 그러라고 언론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언론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사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민사로 그냥 처벌하면 너무 싸니까 3배 내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려고 했던 건데 뭐 진보 보수 언론 다 같이 들고 일어나고 뭐 기자협회 들고 일어나서 안 됐죠. 예. 그런 점에서 기자들의 공정성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사실 저 공정하려고 진짜 저널리스트가 된 거 아닙니다. 예. 제가 독도는 일본과 한국 중간에 있으니까 양국이 같이 쓰든지 공정하게 나눠 쓰라고 그러려고 제가 저널리스트가 됐겠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가리고 그 진실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저널리스트가 됐지 너는 그렇고 너는 그러니까 그래 둘 다 잘해봐 이러라고 제가 저널리스트가 된 건 아니거든요. 진실을 찾아야 되는데 진실을 찾다 보면 위험하니까 오래 걸리니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진실을 안 찾고 살짝 물러난 게 공정입니다. 그리고 공정에서 공정하라고 그러니까 어느 게 공정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균형만 맞출게. 얘 한마디 하고 얘 한마디 하는 균형 정도만 맞추면 될 거 아니어서 요즘은 진실에서 공정으로 공정에서 균형으로 이 언론의 이 공정 가치가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효용 가치가. 그런 점에서 죄송하죠. 다만 그게 기자의 책임이 아니다. 그건 그 위에 있는 차장, 부장, 국장인 그 인간들의 책임도 크다. 그렇게 시켰으니까. 요새 젊은 기자들이 언론사를 많이 떠납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젊은 나이에 그거 현 봐서 들어오리라고 죽을 고생하고 왜 바로 떠나냐. 첫째, 저널리스트로서 뭔가 하고 있다는 가치를 느낄 뭐 건덕지가 별로 없다.
된다라고 하는 것. 일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시키고 막 갈아 넣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본래 직장으로서 들어왔지 내가 뭘 그 투사로서 들어왔냐. 그 다음에 내가 여러 사회의 직업 중에서 뭘 고를까 아직 망설이다가 한번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에 들어와서 여러 직업을 한번 보고 있다. 이런 대답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요 그런 대답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진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 대답이 많고 어쩌다 한두 개 뭐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젊은 기자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윗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피아가 질문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언론 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서 왜 언론 개혁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언론 개혁을 만약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랬는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기질이라든가 성품 자체가 짐작하시잖아요. 일단 원칙 지키고 법대로 하고 또 변호사 출신이니까. 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개혁을 하려면 법과 원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그 법대로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주 어떤 그 국정 운영의 어떤 틀인데 법 원칙을 안 만드니까 못 하는 거죠. 만들었으면 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 나섰을 겁니다. 법이 있는데 왜 안 지키냐고. 근데 법과 원칙을 만들겠다고 하던 민주당이 못 만든 거죠. 예. 거의 뭐 한 4년 5년 동안 언론 개혁에 관한 법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또 KBS 방송사라고 MBC 방송사의 사장과 이사회를 구성하는 지분을 여당 야당이 대개 반 아니면 4대6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데 피차간에 이걸 내려놓기 싫은 거죠. 예. KBS를 국민에게 MBC도 국민에게 돌려주면 되는데 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야당이라 조금 불리하지만 나중에 여당이 될 수 있으니까 여야 함께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보라마나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두환 그 정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KBS, MBC를 정치권이 쥐고 있습니다.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절대 주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기득권의 문제. 그다음에 과감히 치고 나갔을 때 과감히 치고 나가는 정치인 누군가를 나머지 언론들이 저 인간이 우리를 갖다 개혁하자고 또 발바하면서 지목하고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입지가 불리해지는 것. 이런 걱정들이 이제 엉키면서 법과 원칙을 못 만들었고 법과 원칙을 못 만드니까 또 법과 원칙대로만 하려는 대통령은 뭐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갔고 뭐 그런 상황이라 보이고 앞으로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포기하시고 너무 저희들한테 그렇게 기대를 갖지 마시고 옛날에는 제가 기자들이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대답하기를 하늘이 무너져도 저널리스트로서 윤리와 강령을 지켜 그 본령을 지켜야 되라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얘기 잘 안 한다. 창업해라. 창업해. 네, 창업. 제가 후배들한테 창업하라는 얘기는 회사를 만들라는 뜻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새로운 언론들이 만들어지는가 창업되는가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기의 능력을 키웠다가 그리로 숟가락을 얹으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창업하라는 뜻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KBS, MBC 뭐 무슨 일보가 아니라 이제 그 사라져가는 그것들은 놔두고 정말 새롭게 생겨나는 좋은 언론사들을 그 창업되는 언론사들을 잘 지켜보시고 유튜브에서건 일반 뭐 방송에서건 간에 그리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데 힘은 역시 구독해 주시고 많이 보시는 건데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입니다. 돈이 좋은 언론사로 많이 흘러들어가야 좋은 언론이 커지고 많이 생기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 가운데 질문. 네, 우리 손 드신 분 잠깐 마이크를 드릴게요. 저는 안기화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고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언론과 정치 그다음에 흘러온 그 역사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지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대한 언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데 안 되니까 뭐 대민주주의식으로 지금 큰 언론이나 뭐 이런 언론이 한테 기대할 게 없고, 지금 저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갈 곳은 이제 대한 언론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전망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또 우리 변 기자께서 또 창업을 왜 하시지 후배들한테만 그러시는지 그것도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 창업 문제는 제가 뭐 계산하는 걸 잘 못합니다. 지금도 그 은행에 가서 5만 원짜리 전표 써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돈을 찾는 그런, 요새는 그것도 없었어요. 종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키오스크 같이 생긴 데다가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어서 워낙 주변 머리가 부족해서 좀 힘들긴 하고, 사실 그래서 언론사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 한겨레 창간 발긴이고요. 뉴스타파도 제가 창단 멤버이자 발긴이고, 예, 뭐 그 다음에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 김어준 씨 방송에 처음 이제 데리고 올 때 담당 부장도 저였고, 김종배 씨도 맨 처음에 방송에 등장할 때 저랑 했고, 정관용 씨도 저랑 했고, 제가 이제 언론인들은 많이 챙겼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랬고, 그 다음에 대한 언론의 문제인데, 뭐 뻔히 다 짐작하실 만한 문제들이어서 생략한다면, 코로나19 때 신문사, 방송사가 돈 좀 벌었습니다. 특히 방송사, 그다음에 종합편성, 종편 채널. 왜냐하면 밖에 못 나가니까 계속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뉴스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못 모이니까, 모여도 뭐도 절반까지는 또 확진됐다고 또 뭐 다 가버리고 뭐. 맨날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재방송 돈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제작비는 쑥 떨어지고, 사람들은 많이 보고, 광고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해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동안에. 근데 코로나19 때 독특한 것은 방송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더 안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스마트폰 많이 보셨죠? 코로나19 때 집에서. 스마트폰을 더 안 보게 된 사람들, 그 3년 동안 그 사람들이 MZ세대라고 하는 그 젊은 세대입니다. 10대, 20대.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신문도 안 보지만 방송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안 봅니다. 그럼 게임만 하나요? 이 친구들은 그럼 어디서 놀고 어디서 신문에 실린 뉴스들이나 정보를 얻을까? 이 친구들은 감을 잡은 겁니다. 유튜버들도 못 믿겠다. 이 자식들이 별풍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만 긁어내려고 낚시질만 하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주는 인간들이 아니다. 어떻게든 유튜브에 오래 묶어두고 그걸로 조회수를 올려가지고 돈을 벌려는 인간들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한 거죠.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SNS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그 친구들은 따로 모입니다. 따로. 자기들 은밀한 방에, 손 들어볼게요. 클리앙에 소속되어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자기만의 커뮤니티, 이런 건 큰 커뮤니티에 속한 거고, 더 작은 커뮤니티에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옆에는 뉴스 쫙 나오고, 옆에는 오늘 볼만한 쇼나 드라마 쫙 나오고, 자기들끼리 정보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간 친구들은 앱을 만들어서 그 앱을 구해서 가입한 친구들을 심사해서 회원으로 받아들여서 지들끼리만 앱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대들은 페이스북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50대, 60대, 40대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으로 거의 다 하는데, 모든 소식은 하지만 10대, 20대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유튜브만 했고, 유튜브 그 다음 걸로 이미 넘어갔지 페이스북으로 가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창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웬만큼 속지 않을 만한 어떤 그러니까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속지 않을 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무조건 카톡을 갖다 눌러서 그냥 가짜 정보를 이렇게 돌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웬만큼들 여기 오신 분들만 해도 이미 이제 속지 않을 만큼은 되셨기 때문에 그 언론의 다음 세대를 이어붙이는 것보다는 그 다음 세대를 올바로 이끌 언론 또는 플랫폼을 이제부터는 연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소화해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쪽으로 언론의 행보가 바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대한 언론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예. 네, 네, 마이크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너무 잘 지켜봐왔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 TBS에 지금 변상욱 쇼 하고 계시잖아요. 잘 보고 있는데 TBS가 지금 제일 어려운 시점에 지금 뭐 예산도 깎이고 조금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거 알면서도 들어가셨잖아요. 그 결정을 한 경위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물으러 왔습니다. 네. 영업상 기밀인데 그걸 아까 어떤 어른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내가 느끼기에는 남한테 앵커로서 질문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담고 있고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남들한테 이제 전하고 싶은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뭐 맞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물론 뭐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그 고려도 뭐 끼어들긴 했겠지만 이제는 제가 40년 언론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나 갖고 있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빨리 풀어주고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널리즘과 이제 인문학의 어떤 결합, 그 다음에 좀 더 글로벌한 넓은 시야와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훑어보는 그런 어떤 융합의 문제. 그 다음에 정치와 언론, 종교 등 사회 각 분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배경 해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TBS에서 맨 처음에 지방자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방자치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방자치 너무 제가 신경 안 썼더라고요. 중앙에 머무르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할 것도 많고 해서 지방자치 프로그램을 덥석 맡았던 거고 두 번째는 변상욱 쇼에서 뉴스와 인문학을 결합해서 좀 자기 얘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다른 요청 들어온 게 한 몇 가지 더 앞에 있었는데 TBS에서 이제 변상욱 쇼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뭐 글쎄요. 일단 지방자치와 변상욱 쇼를 한 2년 정도는 끌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쯤 되면 뭐 할 얘기 다 하고 더 할 얘기도 안 남았을 테니까 그 정도로 이 얘기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만들어지는 플랫폼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젊은 플랫폼을 만들겠지만 나이 든 사람의 경험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보태줘야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조금 퇴직하면 뭐 할래요?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미디어 오늘로 가는 방식. 거기 가서 팩트 체크하고 미디어 언론 비평하고 그러니까 또 이정환 사장은 선배 아무 때나 오세요 그러고 뉴스 타파로 가서 심층 보도에 뛰어들까라고 했는데 거기도 뭐 김 사장이나 최 사장이 뭐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말은 그러는데 그렇고 김현정 뉴스쇼에 그 고정 코너를 만들어서 계속 거기서 할까 하는 방식 여러 가지들이 논의가 됐는데 일단은 TBS에 몸담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중에도 뭐 그 비슷한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저 온라인을 두 개 받고 온라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로 주십시오. 우리 그 박은미 씨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방송사 됐어요. 방송사 간부직을 마다하시고 현장을 지키는 기자로 남으신 선택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2003년인가 4년에 이제 사실은 본부장직을 이미 부국장직이었고, 사실 기자의 맨 위는 이제 국장입니다. 보도국장. 보도국장들 또는 제작국장, 보도국장 위에 이제 본부장이 있습니다만은 2010년, 11년에 이미 본부장까지 끝내버렸기 때문에 가면 이제 논설위원실로 가서 좀 슬슬 놀고 있다가 뭐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또 사장에 도전한다든가 이 길만이 남아 있는 건데, 현장에 좀 더 가고 싶었습니다. 현장에 못 가본 데도 워낙 많고 워낙 제약을 많이 받고 다른 일을, 엉뚱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 취재를 많이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제약이 많았냐 하면 청와대를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이제 한국을 움직이는 핵심 부서니까 청와대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거긴 또 뭐 오리지널 다크 블랙이라고 또 안 받아주고, 청와대가 허락을 해야 기자로 가서 취재를 합니다. 다른 부서는 언론사에서 너 가서 취재하면 가서 하면 되는데 청와대는 양쪽이 아그레망이라고 해서 서로 합의서를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도 못 들어가 봤고, 그다음에 사실 노조위원장을 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해서 3번 하다 보니까 또 뭐 기자협회 만들고 노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현장 취재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인사발령 받아서 쫓겨다니기만 또 많이 해서 현장에 더 남고 싶어서 요청을 했더니 회사가 그러라고 허락은 했는데 논설위원실 가면 취재는 아니니까 기자로 가야 되는데 기자로 그냥 가면 미안하니까 대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대기자라고 예우를 해줘서 지금 앞에 자꾸 대자가 붙습니다만 그냥 변기자가 편합니다. 야, 변기자가 제일 듣기 편한 말이고, 국적을 갖고 계시면 투표 잘 하시면 되고요. 투표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예를 들면 저희는 뉴스 리터러시라고 불렀습니다. 뉴스를 제대로 읽고 그 안에 숨겨있는 뜻들을 다 간파해내는 걸 뉴스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 뉴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백 개, 몇천 개의 언론사에서 동시에 쏟아지는데 호주 뉴스도 읽으셔야죠. 또 한국 뉴스도 읽으셔야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채널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몇 개만 골라서 들어야 되는데, 또는 유튜브나 뭐든 간에 몇 개만 들어야 되는데 그 몇 개를 잘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렵습니다. 또 정치적 취향이 다 다르시니까 뭐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 신중하게 몇 개만 잘 골라서 들으시면 되고, 내가 잘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는 미디어 비평, 언론 비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 비평을 가능한 한 보십시오. 미디어를 접하고 거기서 뉴스를 얻지만 그게 제대로 된 건지는 이쪽에 비평지에 또 있습니다. 그 비평지를 읽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소개하면 미디어 오늘 있고, 기자협회보, 그다음에 사실은 기자협회보와 미디어 오늘만 읽어도 웬만한 건 다 들어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자협회보, 미디어스가 있죠. 미디어스, PD저널 이렇게. 그다음에 팩트체크 전문 뉴스톱이라고 있습니다. 뉴스톱. 그다음에 조금 더 진보 쪽으로 가신 분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마 뭐 고발 뉴스 이런 것도 많이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자협회보, 미디어스, 미디어 오늘 요 정도에서는 반드시 읽으시는 게, 내가 뉴스를 접했는데 그 뉴스가 옳은 건 줄 알았는데 미디어 오늘이나 기자협회보 가보면 그 뉴스는 이렇게 잘못 쓴 거였다는 게 계속 나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나옵니다. 그걸 갖다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좋은 언론사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좋은 언론을 고르시고 지원과 지지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KCC하고 여기를 와서 이렇게 보면서 든 생각은, 호주 교민들도 이제는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사람들 호주 교민 사회에도 유튜브나 뭐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어떤
시사 정보 뉴스 플랫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창업을 이제 주목하라고 하는 이유도 젊은 사람들이 한번 용기를 갖고 언젠가는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호주에서 목회하는 장경수 목사입니다. 이번에 오신 목적이 그 2단 세미나도 겸해서 오셨는데, 또 지금 강연하신 중에도 한국 정치와 언론과 기독교에 대한 문제점도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정치에 깊이 인발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개신교회가 가는 게 희망이 있는가, 희망을 보실 수 있는가라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 같습니다만은 목사로서도 염려가 되고, 또 2단까지도 정치에 관여할 정도로 또 노골화되어 있는 현실이라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상당히 길고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세계 어느 나라든 선교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따라가서 장사와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군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나라가 미국한테 먹히는 거거나 영국한테 먹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딱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를 전해준 거는 미국이고 나라를 빼앗은 건 일본이고, 그걸 되찾는 과정에서 미국이 크게 도와줬고, 그래서 기독교가 또 한국 정치가 미국한테 자꾸 예속이 되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뭐 필리핀이나 이런 거는 뭐 곧바로 미국한테 먹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한국은 일본한테 잡아먹히고 미국이 일단 빼주고 한 셈이니까, 더군다나 기독교도 전해주고 전쟁 때 와서 도와주고 밀가루도 원조를 했고 뭐 다. 그래서 미국한테 예속된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미국의 기독교가 상당히 복잡하고 격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 다인종 국가여서 세계 곳곳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와 문화가 미국의 개신교와 만나면서 정말 엉뚱한 변종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는데, 그것이 교민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로 그냥 막 직수입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에 속한데 신사도주의 계열, 그 다음에 백투더 예루살렘 회복주의 계열, 뭐 이런 계열들은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입니다. 그래서 뭐 부를 때도 지저스 아미 같은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군사적이고 전략적이고 정치적인데, 이런 것의 영향을 보수 극우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받고 그것을 이제 카톡으로 전파를 하니까 혼란스럽고, 또 하나 사실은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일 급한 거는 미국의 동의와 허락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 그냥 네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해라라고 하는, 그걸 도와준 게 백악관과 연결해 준 게 물론 목사님들이었고, 전두환 12.12 군사 반란 때도 역시 뭐 목사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 뭐 이런 거 열어 가지고 전두환 씨의 어떤 명분을 갖다 올려주고 해서 상당히 뿌리는 깊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정치와 종교가 자꾸 결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표가 있으니까 정치는 종교의 힘을 구하고 싶고, 기독교는, 특히 기독교는 자꾸 쇠퇴해가는 마당에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제도와 법을 한국 개신교가 그래도 유리한 쪽, 원하는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거죠. 둘이 만나는데 그러면 둘 다 양쪽에서 영향을 서로 받습니다. 정치는 종교가 개입되면 어떤 영향을 받느냐면, 정치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들을 묶어서 조정하는 작업이 정치인데, 종교가 여기에 결합되면 사이비 아니면 정통이거든요. 이단 아니면 정통이고. 그러니까 딱 양분화해가지고 배제와 혐오 쪽으로 자꾸 기울게 됩니다. 정치가. 그리고 더 격렬하고 강팍해집니다.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죠. 생각이 완고해서. 이게 정치가 종교랑 자꾸 결합하면 종교로부터 배워오는 겁니다. 종교는 당연히 정치와 결합하면 교권과 모략과 술수를 배워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꾸 커나가죠. 그래서 두 개를 갈라놔야 되는데 잘 안 갈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결국 종교를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다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개신교를 선거 투표할 때는 불러가지고 쓰지만 끝나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기독교에게 향해지는 화살은 니들도 정치권한테 빌붙었다가 또 버림받았지 하면서 기독교는 지금 자꾸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눈앞에 것만 자꾸 챙기다가.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제 또 다시 다른 사이비 이단 종교가 나서서 우리 표 넉넉히 갖고 있는데 우리도 거들어 드릴까요 하면서 기독교가 허물어져 가는 자리에 이제 새로운 사이비 이단 종교가 자꾸 들어차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에 한 15년, 16년 취재를 하면서 이것저것 기사를 내보내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만 거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를 하고 정치권과 밀착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요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신천지에서 만든 천지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세련되고 기사도 잘 쓰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기자 시험을 또 준비를 해갖고 기자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쭉 오면은 신천지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베 친구도 있고 신천지 친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언론계가 이제. 그런 점에서 종교와 정치의 결탁을 어떻게 끊고 깨끗게 하는가 하는 거는 기독교계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엄청 실전적 질문을. 뭐 사실은 기자의 맨 처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도 약간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만 기자의 그때의 기질은 지사적이라고 합니다. 지사적. 그러니까 애국지사, 뭐 우국지사 이런 것처럼 뭔가 거대한 원대한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내 한 몸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성향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의 기자들은 글도 엄청나게 대한민국에서 글 제일 잘 쓰는 부류들이 기자 생활을 했죠. 그래서 기자 중에는 시인, 소설가, 수필가들이 참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기자들은 1973, 4년 유신 이후의 기점을 이렇게 대충 보면 그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권력에게 굴종하든지 투사가 돼서 싸우든지 이것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께서 얼른 꽁지를 내리고 차닥 처리한 거는 조선일보고 사주께서 조금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처리한 거는 동아일보고 그래서 조선투위와 동아투위 민주자유언론을 위한 조선일보 투쟁위원회, 동아일보 투쟁위원회가 있었는데 조선일보 투쟁위원회는 바로 잘리고 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은 요새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조선일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투사가 돼서 싸우기도 했죠. 그 다음에 동아투위는 그 이후에 끝까지 버티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끝나버렸고 그때는 굴종하든지 투사가 되든지 80년으로 넘어오면 80년에 전두환 그 신군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명단을 뽑아서 줄 테니까 이 인간들은 빼버려라고 기자에서 빼버려라고 한 이제 언론인 정화 숙청 작업이 이제 맨 처음에 진행됩니다. 그때 한 몇 달 사이에 한 1000명 정도가 잘려나갔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400~500명 잘라버려. 전두환 신군부가 한 1000명 잘려버려 하니까 언론계에 뭐 지사도 안 남고 투사도 안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관변 언론이어서 그냥 정권하고 그냥 거의 유착되어 있는 기자들의 세계가 열렸다가 그 이후에 민주화가 되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조합과 기자협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기자 스스로 정화운동을 벌여서 나름대로 이제 쫓아가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MBC 뉴스데스크며 PD수첩 또는 뭐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들 쭉 생겨났던 건데 그것이 이명박 정권 때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뉴라이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그 기자와 PD들을 아이스링크 청소하러 문화센터에 가서 꽃꽂이와 샌드위치 만드는 법이나 배우고 있어. 기자가 왜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3개월, 6개월씩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무너져서
지금은 이제 그 혼란기를 거쳐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래도 기자는 기자, 아니면 나는 그저 직업인일 뿐, 너무 많은 걸 나한테 요구하지 마. 이 흐름이 이제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언론사를 조사해서 기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기자는 기자죠라고 하는 사람과 기자도 직업이죠라고 하는 것과, 글쎄요, 아무튼 기자를 하면서 세상을 좀 둘러보고 다음 길을 찾겠습니다, 이러는 세 부류가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질문 마지막 하나만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우리 그 김신일 씨 질문인데, 지역주의와 세대 갈등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팽배한 가운데 있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에 나아갈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패러다임은 사실 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약간의 허상 같은 겁니다. 예. 민주당이 진보냐? 아닌데,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중도 보수 쪽 딱 그 정도.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 그래서 실제로 진보 정당은 이쪽으로 가야 조금 있습니다. 정의당. 그다음에 뭐 정의당과 관련돼서 뭐 녹색당이든지 뭐 이런 등등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개로 나눠서 경제와 외교 안보 쪽, 그다음에 민생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진보로 보느냐 또는 보수로 보느냐 이런 식의 분류가 전혀 소용없는 세상이 이미 와버렸는데 우리만 허상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진보가 잡으면서 우리가 불리해졌어. 10년 동안 보수가 잡으면서 우리가 망쳤어. 이 그냥 분노와 복수심에 서로 불타다 보니까 진보라는 이념과 보수라는 이념을 계속 키웠는데 사실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진보를 갖다 쓰고 보수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진보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보수에서 좋은 것과 묶어서 쓰고 다 이러는 판인데 우리만 이제 진보 보수를 확실히 나누고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짐작하시는 그대로고, 근데 자유주의에서도 자유주의가 있고 자유지상주의가 있는데 자유지상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지상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한다는 뜻인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자유는 이 한마디에서 알 수 있죠. 일본과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뭉쳐야 된다고 대통령이 8.15 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유는 뭐냐면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반공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과 중공,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자유. 그다음에 공화주의. 모든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나눠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권리와 기회가 주어지는 공화주의.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는 자유와 공화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반공을 축으로 해서 진보와 이런 보수를 따진다든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조를 하면 일단 빨갱이 쪽에 가까운 뭐 이렇게 본다든가, 최저임금제를 주장하면은 이것도 좌파에 해당이 된다든가, 말도 안 되는 다른 나라 호주만 해도 최저임금제 얘기하면 좌파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 그다음에 재벌들이 수출을 잘하도록 좀 밀어줘야 된다 그러면 저 인간이 벌써 친재벌주의 뭐 반동이 하자고 이런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뭐가 가장 유리한가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축으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진보 보수의 패러다임은 이제는 어울리지 않고 빨리 버려야 되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패러다임을 언론에서 만든 게 아닌가요? 진보 보수의 패러다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걸 빨리 바꿔줘야 저 된다고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진보야 빨리 보수끼리 뭉치세요. 또는 저 인간들은 보수거든요.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언론의 책임이 무지하게 크죠. 그게 그러나 장사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예. 유튜버들도 심지어는 기성 언론이 이러면 유튜브들은 비판할 줄 알았는데 유튜브들이 또 더 나선다든가 유튜버들이 그렇게 나서면 언론들이 나서서 저 유튜버는 진보를 팔아서 또는 보수를 팔아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언론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줄 알았는데 언론도 같이 그냥 엉켜가지고 기성 언론들도 유튜버들과 같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헤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독합니다. 저는 진보냐 보수냐라고 할 때 어느 쪽에서는 상당히 보수고 어느 쪽에서는 상당히 진보고 막 섞여 있습니다.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그죠? 예. 나이나 처한 환경이나 살아온 배경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보수적이고 어떤 부분은 진보적이고 다 섞여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쪽 사람들은 진보고 저쪽 사람들은 보수 이렇게 따지니까 정책도 막 엉망이 되는 건데 저는 예를 들면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버럴하고 막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윤리적인 뭐 이거나 습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예. 뭐 어떻게 양반이 말이지 여름이지만 사람들한테 맨살을 내보낼 수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타입이고 정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좀 이렇게 무정부주의에 가깝습니다. 아나키스트에. 정치는 진보가 잡든 보수가 잡든 간에 국민을 짓누르는 힘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걸 이제 기조로 한다든가 그런가 하면 또 안보와 외교에서는 되게 보수적입니다. 예, 굳세게 지켜야 돼. 뭐 이런 거. 그런 점에서 아직 제 색깔을 다 정리해서 내보이지 못했는데 이건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셨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윤석열 정부 예. 예, 윤석열이 맞습니다. 정확한 본인이 발음하는 건 틀립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많고 그래서 영문 글자도 지금 대통령이 잘못 쓰고 있습니다. 맞춤법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자베스 추모 영어로 올렸던데 거기 엘리자베스 철자가 또 틀려가지고 망신을 당했습니다만 철자 틀린 데가 두 군데 나왔죠. 일단 불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자유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여서 업데이트를 갖다 못한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서 저건 시대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미국을 쫓아가서 경제도 살리고 뭐 안보도 튼튼하는 거 좋습니다. 언젠가는 호주하고 한국이 미국과 영국, 일본과 해서 5나라가 뭉쳐지게 될 거라는 것도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을 방어하니라고. 그거는 뭐 맞는데 쉽게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의 IT 반도체를 견제하는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IT에서 가져오는 게 40%입니다. 예,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게 40%예요. 그 40%의 40%에서 50%는 중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가서 일하고 중국에서 수출하는 미국 기업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IT 반도체를 미국으로 다 땡겨온다 그러면 미국 기업이 망하는 것도 상당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게 타협이 될 겁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고 무조건 미국 편을 들려고 그러면 나중에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면 요번에도 미국한테 뒤통수 맞았다고 삼성하고 LG 그런 일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사드 때 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미국한테 버림받고 중국한테는 보복당하고 이런 것.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뭘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잘못했는데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바꿀 정도로 확 잘못 가면 심각하죠. 그걸 뭐 외교상 불가역적이라고 합니다만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간절한 바람이고 그런 걸 안 하려면 관료들이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펠로시를 왜 안 만납니까? 만나셔야죠. 힘들어도 라고 안 됩니다 라고 나서야 되는데 이 관료들이 그저 그냥 고개 푹 숙이고서 네네네만 하고 있으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 관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총리입니다. 예, 국무총리가 책임 갖고 힘을 갖고 용기를 내서 대통령에게 맞서서 내각의 국정 운영은 제가 웬만큼은 책임질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좀 계시고 하면서 총리가 과감히 나서야 되는데 지금 총리는 옛날에도 일을 별로 그렇게 안 하신 분인데 지금도 대통령을 가로막고 나서서 정확하게 이 길을 안내하거나 아니면 통제를 컨트롤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제일 위험해서 뭐 그래도 국회도 있고 시민도 있고 어떻게든 대통령이 뭘 잘못하려고 그러면 냉엄하게 비판하면서 차라리 모르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전혀 모르면 그동안 엉뚱하게 골마 터지는데 나중에 가서 지금은 곪기 전에 자꾸 국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보다 크게 곪지는 않겠지라는 간절한 희망은 있죠. 그런데 잘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가봐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끼 기자. 이거 제일 무서운데. 저는 한올보 김영주 기자입니다. 저 같은 새끼 기자에게 좋은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교민사회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기자들이 저한테 꼭 기자 선배로서 얘기해 주실 게 있습니까 하면 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프로는 아름다운 거야. 프로는 완벽한 거야. 프로는 그런 게 아니야. 프로는 돈 준 만큼만 일하는 거야. 프로는 돈 준 만큼만 일하는 게 프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 축구 선수는 몸을 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재산인데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정강이 뼈가 부러지도록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더 주면 더 훨씬 더 잘할 녀석인데 돈을 못 줘서 내가 미안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항상 시그널을 주변에 뿌려야 되는 거지. 좀만 더 잘해주면 실력 발휘를 팍팍 할 텐데 요새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못 해줘서 어떡하지 정말 좋은 친구인데 라는 이미지는 항상 줘야 돼. 그러려면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느냐는 첫째는 지적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많이 알고. 근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러나 책 못 읽습니다. 저 1년에 한 권도 안 읽습니다. 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일단 책을 많이 읽어. 어떻게 읽느냐 하면 책방에 가서 꼭 읽어야 할 책들을 고르고 맨 처음에 서문을 읽어. 그 다음에 목차를 읽어. 그 다음에 맨 끝에 후기를 읽어. 그리고 목차를 한 번 더 읽어. 목차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버려. 돈도 없는데 사지 마. 서점 주인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목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이해하는 패턴입니다. 시간 순으로 갈 거냐, 원인 전개 결과로 갈 거냐, 그 작가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 목차를 열심히 읽어야 돼.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교과서에 목차를 많이 읽습니다. 읽고 내용에 들어가고 읽고 내용에 들어가는데 대개는 목차를 건너뛰고 1페이지부터 목차를 건너뛰고 맨 앞부터 내용만 읽으려고 하죠. 목차가 더 중요합니다. 서론, 목차, 마지막 결론, 다시 목차. 그걸 버려. 그래서 지적 능력이 쌓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아는 분들이 뭐 많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보험 아주머니들하고 비슷합니다. 매일 전화해서 챙겨볼 사람,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해서 챙겨볼 사람,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챙겨볼 사람, A그룹, B그룹, C그룹.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친구들 중에도 매일 전화하는 친구가 있고 어쩌다 한 번씩만 해도 되는 친구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 매일 체크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어봐야 될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고 한 걸 계속 적어 나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하되 자기 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구축하는 방법. 그 다음은 체력 좋아야 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꼭 준비 운동하고 저녁에 잘 때 정리체조 꼭 하고 자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물 많이 마시고 손 깨끗이 씻고 다 똑같은 거. 그리고 잘 버티면 됩니다. 잘 버티면. 네.